기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도 어제 기자회견 비슷하게 메시지를 보낸 것 같더라고요. 자료가 똑바로 안 왔다라고 하면서 말씀 주셨는데 뭐 학위 논문, 장학금 수령 내역, 출입금 내역 이런 것이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의 동의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내용 같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뭐清華대 졸업과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수업 어떻게 들었는지 갖고 와달라고 하는데清華대가 가짜로 졸업 증명서를 내줬다는 겁니까? 애초에 유효하지 않은 증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증인 참고인과 관련돼서는 시간 관리 잘 못했잖아요. 저는 18일 날 의견 안 되는 거 보고 20일 날은 의결 되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전철을 넣니 빼니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증인들을 끼워 넣고 빼고 하면서 서로 협상이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20일 날 마지노선인 20일 날 5시에 마지막 협상을 한다? 이거 6시 넘으면 일몰이 지나가지고 증인을 부를 수조차 없는 겁니다. 애초에 증인을 부를 생각이 있었던 겁니까? 그 상황이 관리가 안 돼서 증인을 못 부른 것을 여당이 잘못해서 못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 후보자를 고발해놓고 피의자 취급하는 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신상 공격하는 것까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생 하나를 다 부정하고 개인사만 임대원 기우세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장 황당한 거는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기 전까지 현금 6억을 집에다 쟁여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입견을 국민들로 하여금 가지게 만들어 놓고 잔상을 남겨놓는 발언입니다. 뻔히 경조사 출판 기념회가 다른 해에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그거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추징금 내고 그때그때 소진한 거 알면서도 뻔히,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이세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분명히 경조사나 출판기념회 다른 연도에 있었던 거 알면서도 현금 6억을 집에 쟁여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입견을, 아니 그러니까 의사검증위원이 국민들께 선입견을 가지게 하고 가짜뉴스를 살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남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현금 6억을 쟁여놨다라는 식으로 조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사실 검사 취조실도 아니고 그 검사가 뛰기 위해서 사건을 키워가지고 선입견 가지게 만들고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양해야 된다는 것이고, 현금 출처 아들 문제 이런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하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한 한마디 얘기 안 하고. 전영기 의원님. 처음에 지명 소식을 들었을 때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서 이만한 책임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후보자는 대학 시절부터 민주화 투쟁을 위해 헌신을 해왔습니다. 또 청년 정치인이 되어서는 그 참신한 그 이미지와 또 국민적인 또 인기, 이걸 또 토대로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탄생에 앞장서 왔습니다. 중간에 인고의 세월을 상당 기간 겪기도 했지만은 내공이 더 깊어졌다는 평가들을 많이들 주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민주당의 그 수석 최고위원이 된 뒤에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가능성을 경고를 하고 사후적으로 미래에서 온 정치인이라는 그런 호평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12.3 내란 이후에는 내란 정권을 축출하고 우리 지금의 국민 주권 정부를 출범시키는 데 앞장을 서셨습니다.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 이 유명한 문구가 저는 누가 했나 싶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후보자께서 만든 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출처를 알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시각으로 서민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발굴에도 앞장서 오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국무총리 적임자로서 요건을 잘 갖추셨고, 그리고 민생, 그 산적한 민생 현안을 처리하는데 하루빨리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희망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오늘 그 정책 질의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쌓여 있는 민주주의 회복 또 민생 회복의 이런 과제들을 생각하면 어떤 정책 질의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전에 자료 요구 과정, 의사 진행 발언 과정에서도 봤듯이 후보자의 그 도덕성, 인격을 흠집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특히 공식적인 그 수입보다 어떤 지출이 더 많았다라는 이유로 뭐 매덕이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이거 가지고 계속 그 의문을 제기하시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원만한 청문회의 그 진행을 위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그 설명의 기회를 한번 듣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우선 큰 틀에서 국무총리로서 사명감을 갖고 잘 해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사명감을 갖고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의 수입, 공식적 수입이라고 하면은 세비 수입이 되겠죠. 세비 수입 이외에 지출이 더 많다 하는 부분은 이후에 관심 있고 궁금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만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비 수입 이외의 수입은 축의금 또는 조의금, 출판 기념회 2번, 그리고 제 처가 장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생활비 지원을 간혹 받은 것, 뭐 이런 것들 정도가 총체적으로 모여서 세비 외 수입을 구성했고 그 구성에 있어서는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시기에 몰려서 상당하게 현금을 쌓아놓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매해 분산돼서 조금씩 되고 그때그때 지출이 되었다. 이렇게 큰 틀에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리고 각각 축의, 조의, 출판 기념회에 모여진 액수도 통상적인 사회적인 통념 또는 저희 연배의 사회생활과 관련된 또는 국회 내에서 이루어진 그런 행사들에 비추어서 제가 다시 확인해 본 바 다 감사한 액수이긴 하지만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그 서면으로 사전 질문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 정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총리직 수행에 대한 평가 한마디로 해주시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서면 답변에서 후보자는 반면교사로 삼겠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예. 어떻게 답변을 할까 고민하다가 예.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예. 한 말씀으로 답변 드렸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직 그 국무총리에 대한 비판이 싫어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짧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직위에 걸맞는 책임감 그리고 또 품위가 없었습니다. 민생이 망가지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를 했고 또 불법 비상계엄 등의 수많은 잘못이 있는데도 제대로 어떤 고개를 숙이거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그에 대한 평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내리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은 제가 총리 지명받기 이전에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문제 제기했던 대목은 우리 국군이 걸려있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책임을 다해야 될 입장에서의 책임보다는 개인적인 정치 행보에 주력했던 것을 저는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아니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 내란의 위중한 그 시기에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또 하지 말았어야 할 그 헌법재판관 2명을 직무대행 권한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다가 헌재의 제지를 받았던 그런 상황인데 이런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을 대행하는 상태에서의 직무대행의 가장 큰 의무는 헌법의 준수라고 봅니다. 헌법을 과연 준수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의 평가가 계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균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규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이어서 질의하시는 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정혜 의원님 짧게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죠. 네, 제가 원래 길게 잘 안 합니다. 저희가 뭐 여당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인내를 가지고 어쨌든 인사청문회를 잘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다만 대통령님을 여기에 끌어다 넣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대선을 치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 인사청문 대상인 것도 아닌데 그걸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에 대한 또 국민 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 코를 잘 이끌고 가겠다고 하는 대통령에 대한 저는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의원님들 잘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님, 하간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삶의 역정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균택 의원님이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국무총리 후보자의 삶의 역정을 되새겨보면서 어제 저녁에 성경책을 봤습니다. 봤더니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 그 엄청난 역경을 이기면서 몇 번이나 되새겼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총리 후보자는 숭실고 졸업하셨죠. 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성가대 합창단도 하시고 아주 그 신실한 기독교 믿음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기에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그 힘든 시간 10여 년, 20여 년을 정말 잘 단단하게 뚫고 오신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아까 우리 박균택 의원님 말씀대로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본다는 것이 자신의 정치 신념이자 정치에 대한 해석으로까지 이렇게 인식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스스로의 경험, 어떤 뼈저린 어떤 체험 속에서 나온 중요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 이재명 정부 또 그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을 이끌어야 할 국무총리의 책임과 역할은 실로 크다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마치 방금 대통령님의 그 병역 문제나 이런 것을 끼워서 이렇게 들고 오는 것 정말 무슨 대선 불복도 아니고 또 요새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나 그 진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윤석열 정권이 탄생됐을 때 비록 대선 졌지만 나라가 잘 되길 바랬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선에 지니 대선 불복의 마음으로 이 정부가 정말 잘 되면 어떻게 할 거냐를 걱정한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윤석열의 부동시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3년 이상 3년 세월을 옥고를 치르면서 병역을 대신했다. 민주화 투쟁으로 병역을 대신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그 대통령께서 11개 부처 장관을 임명하셨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이면서 동시에 그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본다 하는 그런 개념, 그런 비전과 컨셉이 상당히 살아난 두드러지는 그러한 그 장관 임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총리 후보자께서 보시기에는
이재명 정부가 내란 정권의 그 모든 분야에서 걸친 그러한 그 악폐와 부정적 여파를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의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총리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이번 그 장관 임명의 성격 그리고 우리 정부의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그리고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아까 앞선 의원님 질의에서 있었던 제가 군에 가지 못했던 것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 때문에 근 3년 정도 감옥에 갔던 것,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점을 다시 환기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선원 의원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개인적인 배경상 제가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배경상 기독교적 배경과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 그런 특정한 종교라기보다 많은 사회에 좋은 선배나 원로 또는 각 조교의 뜻있는 분들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되셨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새기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발표하신 일부 내각 예정자들에 대한 것을 보면, 첫째는 인사원칙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실력 위주로 하겠다라는 것이 이미 드러난 대통령실 구성 등을 포함해서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기업에서의 경험을 쌓은 분들을 가급적 중시하면서 그분들이 내각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하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인물을 널리 찾아오신 것을 제가 직접 지켜봐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회에서 함께 활동하시던 의원님들도 다수 참여하시게 됐는데, 그것은 인수위도 없이 출발해야 되는 그러한 정부의 성격상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상당한 리더십을 갖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잘하더라, 이런 평가와 경험에 기초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국민공모제라는 방식을 이번에 제기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듯이, 어떻게든 정치는 국민이 한다라는 철학에 입각해서 내각도 구성해 가려는 그러한 뜻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민노총 출신의 노동부 장관이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한 것도, 이것이 한편으로는 기업의 경험을 중시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진보적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그러한 균형 감각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그 경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 부처에 대해서 과감하게 능력 유지에 새로운 인선을 하면서도 동시에 외교, 국방 통일은 매우 원숙한 경제 이런 분을 네, 맞습니다. 일생 동안 집을 가져본 적은 없으시죠? 제 명의의 집을 말씀하시는 예.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최근 재산 신고한 거 보니까 2억 1,5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도 꼼꼼히 보니까 그 중에 1억 4,800만 원은 정치자금으로 잡힌 예금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으로 국민으로부터 후원 받으신 것은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이 6천만 원에 불과해 보인다라는 부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4선 국회의원 하면서 총리 후보자가 된 분의 재산이라고 할 정도로 의아합니다. 공직을 한 후에 로펌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정관료를 통해서 수십억 원의 돈을 번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비교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의원님의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서 6억 원의 출처를 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의 경조서가 있었고 두 번의 출판기념회가 있었고, 그 외에 기타 소득으로는 배우자가 친정으로 지원받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사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조금 이따가 혹시 필요하면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의금,
출판기념회 각각이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결혼 축의금을 받았을 때 그 액수를 사실은 친정집에 다 그냥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아내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때 뭐 혹은 뭐 200, 300씩 이렇게 손을 벌려서 돈을 받은 것들이 한 5년 합쳐 보니까 그것도 한 2억 정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는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계산한 같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징금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매월 그러니까 세비로 받은 돈의 절반 이상씩 500에서 700가량을 추징금을 납부하셨습니다. 20년부터 추징금 납부 내역을 보니까 20년 빙부상 조의금과 세비 일부로 추징금을 납부하시고 조의금 중에 일부는 교회 현금으로 내신 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21년도에 국회는 세비로 추징금을 냈습니다. 그때는 기타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매년 500에서 700만 원을 납부해서 총 6천만 원 납부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500만 원씩 내다가 빨리 완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돼서 700만 원을 올려서 냈습니다. 네, 그렇게 6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22년도에는 출판기념회 수익과 세비 일부 그리고 추징금을 납부하고 출판기념회 수익 일부로 또 교회에 헌금을 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3년에도 출판기념회 수익과 세비 일부로 추징금을 납부하고 출판기념회 일부의 수익을 또 교회에 헌금을 내셨습니다. 네. 그리고 24년에는 한 달 만에 추징금을 갚으셨던데 어떻게 내신 거죠? 24년. 4년에 예. 24년에는 제가 대출을 해서 그때가 선거가 있는 해여서 대출을 해서 1억 8천만 원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그때 일부는 선거 비용을 준비하고 나머지를 추징을 완납하는 데 썼습니다. 1억 그리고-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갚는 것에 저희가 봐서는 아파트 대출금이 사라진 것 같던데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아파트 그 보증금을 빼서 갚은 네, 것이죠. 나중에 이제 끝난 뒤에 아파트 보증금을 빼서 네.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신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6억을 한두 달 안에 집에 쌓아놓고 썼다라고 하는 주장과는 너무나도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음해성이 짙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4인간의 채무 1억 4천만 원을 올해 6월에 대출을 해서 갚았다라고 하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 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대출을 해서 갚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명확합니다. 네. 원래 추징금 그리고 추징금과 연동된 중과산 증여세, 그다음에 사인간 채무 이렇게 세 가지의 일종의 채무가 있었는데 순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중과산 증여세의 부담이 너무 커서 그것을 제일 먼저 그 이후에 공적 채무인 추징금 네. 그리고 사인간 채무의 순서로 갚으려고 예정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갚았습니다. 그럼 다 증명이 되네요. 가족 간의 조의금까지 본인이 과거에 있었던 추징금,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누구처럼 돈 29만 원 있다고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납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것이 보입니다. 실제로 상이 당했는데 그 조의금을 받은 것을 추징금을 냈고, 그리고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판 돈으로 또 추징금을 냈고, 그렇게 추징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교회에 헌금을 냈습니다. 남편이 벌어온 돈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집에 못 가져오니까 배우자께서는 친정에다가 손을 벌려서 생활비 쪽으로 지원을 받으신 거고, 그 세비로 부족한 부분 맡긴다고 생활비 받아온 것을 돈이 어디서 났냐라고 증명하라는 꼴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억 4천만 원 11명에게 나눠서 빌린 것, 그때 당시 2018년도 야인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로서는 그 방법 외에는 제가 중과산 되고 있는 그 증여세를 일시에 같은 차용 방식을 써서 일시에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렇게 나눠서 소액으로 나눠서 하는 방식 외에는 제가 신용을 다른 어떤 금융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직자가 아니었고 사인이었는데 불법 정치자금 받을 거였으면 차용증을 쓸 일도 없었겠죠. 아니 일단 이자와 원금을 다 갚았기 때문에 저것은 뭐 다른 불법이다 아니면 다른 제공이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설정이 되지 않는 이야기. 이자를 내오다가 언론을 밝히신 것처럼 이자를 내오다가 결국에는 완납을 했고, 그분들이 오히려 이 원인을 해소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기자회견 하겠다는데 후보자가 말렸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분들이 너무 좀
억울하고 분하다고 해서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 좀 미안해서 그냥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추징금은 모두 완납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망간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추징금 때문에 가산세가 붙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추징금을 다 완납했기 때문에 가산세로 매긴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아는데 그 부분은 신청을 하지 않으셨던 걸로 압니다. 대법원 판례상 저 같은 경우에 추징금을 내고 그 같은 금원의 액수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에 원래는 다 추징을 완납하면 증여세는 환급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도 또 나중에 누군가 시비를 걸 수 있다고 생각돼서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안 신청했습니다. 네, 전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각부를 통할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 과정은 정책과 업무 역량에 대한 검증에 좀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청문위원,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도 이렇게 정책 검증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중동 상황 말씀하시면서 추경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후보자님께서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면 어느 규모로 또 대충 어느 부분을 보강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준비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 지명자로 청문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중동 상황 때문에 또는 그 이후에 더 가중적인 요구가 있습니다만은 그것과 별개로라도 코로나에 이어서 내란까지 가중된 어떤 민생의 어려움 때문에 추경 문제는 계속 제기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한 소비 진작, 소비 지원 또는 어떤 이후에 경제에 다시 재도약을 위한 투자 이런 등등을 종합해서 추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대략 20조에서 30조 원 입장은 다릅니다만 그런 논의가 있다가 최근에 30조 원 수준으로 논의가 모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공감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여러 의혹들을 많이 말씀하셔서 사실 저는 의혹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또 한 가지만 좀 지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후보자님께서는 제가 이게 좀 검토를 해보니까 2002년 사건 굉장히 억울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후원금을 받았는데 그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더라고요. 네, 이게 좀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제가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저를 부른 수사 검사가 얘기해 줬기 때문에 아는 건데 수사 검사는 정확하게 당시 표현하기를 재수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저는 억울하게 생각합니다만은 다 받아들였던 일이고요. 다만 서울시장 선거 후보쯤 되는 경우 규모를 치룬 후보의 경우에 굉장히 많은 규모로 행해지는 영수증 발급에 책임을 진 경우는 제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아마 국민의힘 계열의 유사한 영수증 미발급으로 제기되었던 가운데 두 분인가가 무죄를 받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뭐 이런 영수증 처리는 사실 후원의 실무자들이 담당할 일이지 후보자 본인이 그걸 다 챙기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검찰이 이제 관련된 SK 손기승 회장으로부터 김민석이 건을 얘기하지 않으면 놔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검찰이 의도하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또한 제가 알 수 없는 일이고 저를 불렀던 수사 검사가 이야기해 준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그와 관련한 SK의 회장급 인물들이 우연히 만났을 때 유일하게 그간 기업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정치권 인사에게 미안한 게 저였다라고 몇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그래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그 관련됐던 기업인들도 또 당시의 수사검사도 불러서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채택돼서 증언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을 강하게 표명한 바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저러한 과정 속에서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서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그 이후 윤석열 씨 등이 관여된 정치검찰의 어떤 핵심 라인에 일관된 정치검찰의 일종의 조작 사건의 시작이었다라는 기사를 그렇죠. 보고 제가 흥미롭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우검회라고 해서 이 우검에 소속된 검사들이 윤석열, 한동훈 또 사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 죽음을 몰아갔던 이인규 검사, 이제 또 조국 사냥에 앞장서 조국 사냥을 했던 윤석열, 또 이재명 대통령 구속을 시도했던 한동훈 등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특수부 검사들, 조작 검사, 조작 수사들의 어떤 모임이었던 이런 검사들의 정치 수사, 표적 수사의 출발점, 첫 번째 희생양이 김민석 후보자임이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저는 뭐 희생양이라기보다는 제가 나중에 보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저는 그때 변방에 이미 버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잊혀진 인물이어서 그냥 이렇게 버리는 카드로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나중에 보고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후원금도 당에서 요청을 했고 후보자님 요청했던 게 아니고 당에서 요청했고 또 사용 내역도 선관위에 다 보고됐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중앙당이 해당 기업에 요청했고 해당 기업에서 가져와서 그것을 그대로 선거 캠프에 전달해서 선관위에 신고하고 쓴 내역입니다. 그래서 당시 중앙당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분께서 2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제게 왜 그것을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중앙당이 한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이 이제 없는 죄를 만들 수도 있고 네. 네, 황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등포 갑 최현일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총리 지명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후보자를 향해 수많은 어떤 흠집내기, 비난, 음해를 지켜봤습니다. 후보자의 가족과 또 그 속에 있는 상처를 인정없이 파헤치고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로 진위를 호도하고 때론 음해하기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를 좀 판단하려면 살아온 가정 그리고 삶의 궤적을 깊이 살펴보면 또 그분의 어떻게 재산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떤 철학, 그 입장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진 띄워주시죠. 네.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오래된 사진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자신들의 길을 가로막는 아마 이게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인데요. 자신 그 길을 가로막는 정경들을 향해서 한 중년 여성이 꽃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입니다. 예. 그렇죠. 그 당시 학생운동,
대학생으로 여러 가지 풍파에 있었던 대학생 김민석, 정치인 김민석, 지금의 총리 후보자의 있게 한 김민석 어머니 김춘옥 여사입니다. 그때 이제 후보자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그때 대학 시절 학생운동으로 옥고를 치렀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없이 가족과 모두를 감당하고 지켜주신 분이라고 이제 어머니 대해서 설명했는데, 아들 김민석을 향해서 너무 일찍 피어버린 탓에 행여 누가 꺾을까, 누가 짓밟을까 서글프고 불안해했다라고 어머니께서 아들에 대한 애틋한 그리고 애절한 표현을 했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가요? 이제 95이 되셨는데요. 평범한 주부셨고, 제가 학생회장이 되면서 구속이 되자 또 다른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듯이 그 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뛰어다니시다가 구속학생 학부모 협의회, 민주화운동 가족협의, 그 민가협의라고 불러지는 그 두 단체의 초대 회장이 되셨고, 우리 박종철 열사 부모님들을 만나서 박종철 열사 관련한 일들을 처음에 세상에 알리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평범한 어머니셨는데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냥 그렇게 활동을 하시고, 저 사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년 6월에 전경들에게 꽃을 달아주시던 그 사진으로 저는 그때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어머님 김춘호 여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정경들한테 아들 김민석처럼 생각해서 꽃을 달아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우리나라 그 민주화 운동의 산 증인이고요.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민가협을 설립해서 초대 의장을 지냈고,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도 그 이후 이제 기념사업회를 설립하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익히 아는 이한열 열사의 병상을 지키고 장례식까지 치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아들이, 평범한 대학생 아들이 그 아까 5.18 민주화 운동, 미문화 사건 등 이런데 본인이 양심적인 그런 용기와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머님도 어떻게 보면 평범한 어머님으로서 아들의 소위 말하는 입신양명을 바라보면서 살아 계셨을 텐데, 지금 이제 어머니께서도 이제 아까 이제 민주화운동 이제 한복판으로 함께, 아들과 함께 한복판으로 평생을 투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후보자님께서 아들을 위해 온몸을 던지고 민주주의에 헌신한 훌륭한 어머니를 둔 아들로서 여러 가지 소회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 가족사 또 어머니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과 편견이 있지만 그 어머님을 통해서,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총리 후보의 댐댐임과 살아온 궤적을 알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외에도 제가 또 놀란 건 뭐냐면, 제가 책을 여러 권을 읽었는데요. 후보가 여러 가지 재산 문제 얘기를 하는데 돈에 대한 욕심, 물욕이 없는 걸로 좀 확인을 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15대, 16대 국회의원 지낸 시절에 외국에서 초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 차원의 외국 출장을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사실인가요? 그게 꼭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생활 6년 동안 나라 돈 쓰는 것이 싫고 국외 차원의 예우는 거의 한 번도 안 해서 상당히 청량한 그런 정치 행보를 했고요. 또 하나 놀라운 게 1999년도에 상당히 파격적으로 신사복 광고, 거의 그 당시 모델료로 2억 원을 받았는데 이거를 바로 결식아동 지원과 북한아동 결핵 지원에 다 기부했더라고요. 그거 간단하게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학생 시절 민주화 운동 하고 나서 툭 되고 나면 보상을 받습니다. 민주화 보상을. 이것도 신청하지 않았죠? 예, 그 부분은 이번 대선 때 보니까 그 김문수 후보께서 그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그 한두 분만 본인이 말씀하신 건 아니고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그 김문수 후보나 한두 분만 그렇게 신청 안 했다 이렇게 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꽤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계셨던 걸로 알고 저는 당시만 해도 국회의원이어서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명예를 누려서 제가 보상 신청까지 하는 것은 조금 절제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했다면 한 1억 정도 이상 받았을 것 같습니다. 3년 이상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 후보께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니까 우리 가수로 지금까지 봤던 후보자의 사람 아니 후보 신뢰를 받습니다. 전혀 그렇게 재단을 해서 이게 이제 특정한 어머님의 순수한 사명을 갖고 올곧게 후보를 수상합니다. 또 보니까 백봉 신사당은 수혜원. 그래서 후보는 돈에 대해 상당히 결격적인 경계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재판이나 건전에 대한 어떤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해가 됐고 네, 최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되시고 또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엄청난 공격으로부터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가족들의 말씀을 하신 것을 봤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 위원이 돼가지고 간사로 내정되고 나서 국민의힘과 굉장히 협의를 잘 하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10대 결격 사유라는 주장을 한번 보시죠. 불투명한 자금 출처와 정치 자금이 의혹이 있다. 있습니까? 뭐 다 소명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수입을 초과한 지출 역시 소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입을 초과한 지출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세비 수입을 초과한 세비 외 수입으로 지출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소득 없는 자산 형성. 소득 없는 자산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도한 기부내역 이거는 이제 교회 헌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네. 신앙의 종교의 자유가 문제라고 있는. 봅니다. 네. 그다음 의정활동 자녀 입시 활용 의혹. 이것은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전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봅니다. 네, 자녀 학비 출처 불명, 허위 사실. 분명히 아니라 명확하게 엄마가 책임진 것입니다. 네, 중국 석사 학위 진위 관련해서. 따로 오후에 아주 꼼꼼하게 질문을 주시면 꼼꼼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만은清華대라는 대학이 그렇게 허위로 학위를 줄 수 있는 대학은 네, 아닙니다. 위장 전입. 위장 전입할 일이 없습니다. 예, 형사처벌 전가가 있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까? 형사처벌은 민주화운동이라는 민주화운동, 것이 예. 있고 정치자금법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황운하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총체적으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저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5.18 진상 규명을 위한 미문화원 점거 농성이 반미 전력이다라는 민주주의를 폄훼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미문화원 사건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린 것은 굉장히 우리 민주화운동사에서 뜻깊은 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허위 조작을 하였냐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있을 인사청문회는 이런 허위 조작 정보와 가짜 뉴스와의 싸움에서 진실을 밝히는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댓글 공작 리박스쿨 지난 대선 과정에서 많이 알려지고 지금도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총리께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알고 계신 내용이죠. 네, 언론에 나온 것 정도는 알고 있지만 아직 누구도 저 충분한 진상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2012년도 국정원 요원에 의한 댓글 공작을 밝히는 현장에 갔었고 국정원과 시발단에 의해서 대선에 정치 공작을 했던 거고 그 다음까지 포함해서
국정원이 개입한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2013년도에 시작이 됐지만 지금까지 지난 시기에 2020년 총선에서 그다음 2022년 대선에서 선거 개입을 했다는 흔적이 있고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소녀 속 리박스쿨 대표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족족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증거가 차고 넘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냐면 선관위는 중립의 의무가 있고 독립된 조직인데 이 사이에서 벌어졌던 것이 부정선거다라는 내용을 많이 유포를 합니다. 그게 지난 윤석열이 12월 3일 내란을 계엄을 선포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선관위에 의한 부정선거다라는 프레임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많은 언론에 의해서 그것이 확대 재생산이 되고 댓글 부대가 활약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가 되셔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혹시 있으면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적으로 방안을 짜서 취임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총리가 되면. 예,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사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총리 후보자가 자격 여부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결격 사유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5대 결격 사유와 플러스 2개, 7대 결격 사유에 해당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재생산됐음을 지적하고 가짜뉴스를 반드시 근절시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가짜뉴스는 대책을 강구해서 근절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여러 정부가 있었고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 그다음에 민주정부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있었고 그 다음 주권 정부로 이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총리 후보자가 이번 초대 총리 후보자가 된 데에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내는데 그 공이 있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가장 장점으로 꼽는다면 무엇인지 한 3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말씀 주시니까 생각나는 것은 제가 18년 정도 정치적 야인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결국은 정치가 어떤 기술이나 공학도 아니고 또 지식인의 어떤 능력도 아니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배운 것이 그나마 저에게는 남은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을 대통령으로 만든 시대정신과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떤 민주주의의 시대정신과 집단지성의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정치를 시작해서 이러저러한 경험을 좀 해보고 또 어려움을 겪어보면서 몸에 밴 경험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네, 인사청문회법입니다. 인사청문회를 공개하면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는 사실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제14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 인사청문회는 공개되어 진행하고 전 국민이 지금 생중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18조에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은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된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 제18조 주의 의무 조항을 야당 의원들께서는 반드시 준수해서 본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촉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앞서
2019년도에 있었던 결혼이 2020년, 21년, 22년, 24년, 25년까지 이어지는 것이 마치 6억을 쟁여놓고 썼다는 뉘앙스와 6억을 불법한 자금으로 규정해서 후보에게 주의를 주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것은 위협적 또는 모욕적 발언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여당 간사로서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의 의무에 대한 촉구를 드립니다. 네. 김현 의원님. 네. 자, 김현 의원님. 됐고요. 네. 자, 네, 조용히 하시고요. 네. 자, 김현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 이건 법정 사안이니까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후보자를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그런 발언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간단히 좀 몇 가지 내는데, 그러니까 후보자님은 대통령께서 이제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도 이제 1년직으로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별로 못했습니다. 제 정치인이라면서. 근데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유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모든 걸 다 던져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석만이 할 수 있다. 총리가 되면 김민석만이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혹시 생각해 본 거 있습니까? 제가 감히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말씀드린다면, 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명을 받고 와서 행정각부를 통화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비교적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조율하는 것, 그 다음에 일을 조금 치밀하게 기획해내는 것, 비교적 제가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쭉 배워서 비교적 이념과 정파를 좀 넘어서 대화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하는 경험을 좀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총리로서 일하게 된다면 여기 있는 야당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의원님들과 훨씬 더 많이 대화하는 그런 총리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각오를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여성론의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는 대통령 캐릭터가 상당히 좀 겹치는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보완적인 역할을 많이 하시게 되면 보완적인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거로 생각되고요. 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도가 대통령보다 상당히 낮은 거 알고 계시죠? 잘못하시면 대통령께서 높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청문회와 총리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점에서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전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보면서 모두들 느끼시겠지만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동맹의 문제. 한미동맹은 제가 정치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우리나라의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 정치와 외교의 기본 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축의 역할을 규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특히 정치권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현재 한미동맹에 대한 중시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 깊이 관계가 있는 분들과도 계속 관계를 깊이 하려고 노력을 해온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거에 비해서 안보뿐만 아니라 원래도 그랬지만 안보,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한미동맹의 더욱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국민들이나 언론에서는 우리 후보자께서 과거에 있었던 이문화원 사건의 배후 조종자로서 실형 선고를 받았던 점, 또 이로 인해서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는 점, 이런 걸 들어서 반미주의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언론에 보니까 뭐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던데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주의자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함은경 위원장께서 그때 거기 들어가셨고 저는 당시 학생회장으로서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면서 함은경 위원장이 들어간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은 반미가 아니고 광주 민주화운동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때도 제가 항소유세를 쓸 때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성격에 대해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고 제가 아까 칭화대 말씀 나왔지만 미국에서 2번 유학을 했습니다. 학교는 3 군데를 다녔고요. 콜롬비아, 하버드, 또 러커스에서 이렇게 석사 박사를 했는데요. 제가 미국에 대해서 제일 높게 평가하는 대목은 미국의 헌법, 그 정신을 반영한 형사소송 이런 것들을 높게 평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시하면서 한미 관계에서 더욱더 또 강화되는 발전된 모습이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당시 3.1 중심으로 해서 미문화원을 점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주장했던 것이 우리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다. 또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책임이 있다. 주한미군 철수하라. 뭐 이런 주장을 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당시에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밖에서 지원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들어갔던 학생들도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때는 한국 군의 군 이동이 미군의 오케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의 군의 이동과 학살이 미국의 의지하에 이루어졌는가라는 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기된 서울 미문화원 학생들의 점거 시위 사건에서 제기된 매우 평화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문제로 해서 이번 빛의 혁명 과정에서도 미국이 동맹국가인 한국의 민주주의 과정에 매우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개헌과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미국이 일관되게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그것이 바람직한 한미동맹을 만든 역사적으로도 서울 미문화원 학생들의 시위가 일정하게는 비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G7에 참석하신 것은 저는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에 대통령께서 참석을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상당히 좀 아쉬운 결정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요즘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IP4와 특별 회의를 한다 뭐 이런 게 일본 언론에 나왔던데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대통령 빼고 나머지 3개국 대통령 3개국 정상과 이렇게 회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은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 나토 정상회의에 대통령께서 참석을 안 하신 부분 저는 뭐 재고의 여지는 없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G7과 나토는
여러 가지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찬반 양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셔서 G7을 가셨고 나토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다가 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G7에서는 한미 간의 만남이 정상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도 미국 측의 사유였고 미국 측에서 아쉬움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의 만남을 다시 하는 데에는 어떤 다른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나토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내 언론에서는 충분히 소개가 되지 않는 면이 있지만 미국과 나토 국가들, 유럽 국가들과 여러 가지 의견으로 해서 메인 세션, 참가국들의 메인 세션이 2시간 반으로 줄어져서 사실은 초청국들에게는 거의 기회가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참석도 그다음에 혹시 거기에 의미 있는 참여도 어려워질 수 있는 중동 정세 때문에 불가피하게 더구나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안 가신 것으로 알고 대통령도 굉장히 아쉬움을 표현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일본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한국의 판단까지를 존중한다라는 이례적인 게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이것이 한국 외교나 이재명 정부의 외교 방향이 미국 반미 또는 친중 그런 어떤 외교의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것은 과도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G7에서 보여주신 그런 폭넓은 외교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충분히 감안해서 제가 혹시 정식으로 일하게 되면 대통령께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중러 눈치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그래서 결정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저희의 상식적 판단에 기초해 본다면 그것은 근거 없는 비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관세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상회담 같은 것들이 있든지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라든지 또는 다른 데서라도 회담 같은 게 좀 있어야 그런 것들이 좀 더 조율되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야를 넘어 국회 차원의 응원과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기초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 오후 2시 30분에 속해서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민주당 인천 특위의 위원들 모셨습니다. 김의원 의원님, 전영기 의원님, 박선원 의원님, 박찬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박선원 의원님이 주진우 의원하고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나쁘셔 보니까. 아니 싸우지 않고 네. 그냥 지적만 한두 개 했는데 정말. 특정을 안 광분하더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거 다시 한번 봅시다. 진짜 광분해요. 급성 간염 그거. 몰랐는데 다 알았죠. 네. 윤석열의 부동시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맞이 군대 봤구나.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3년 세월을 억구를 이름은 말안 치르면서 했는데 민주화 바로 투쟁으로 자기인 줄 알았나 봐. 신상 발언 것을 신청하더라고요. 확인하면서 아니 잠깐만요 좀 박선원 의원이 지금 언급한 것은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제 병역 면제 사유를 언급하면서 지금 어떻게 개인 프라이버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프라이버시가 아니지. 병이 문제 사과할 필요가 사유인데. 없다고 봅니다. 모르는 사람이 다 알게 돼서 그 남의 위키에다 공개되는 거예요.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급성 감염은 나는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제 나름의 판단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의료 상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끌을 가지고 지적하는 자, 그런 의원님들. 짓을 하지 마세요. 의원님들 조용히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 못해요. 병무청 공고사항이에요 이거. 네. 개인 질병이야 프라이버시지만 공직자의 병역 면제 사유는 프라이버시가 아니죠. 병무청에 다 공고하는데. 아니, 남의 위키에 떠 있어요. 제가 국방위원이어가지고 병무청도 국정감사 하거든요. 네. 저거 제가 다 아는 문제예요. 근데 저기 나올 줄을 몰랐어요. 나 말하는 거지 하고. 네. 그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특정하지 않아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몰라요 그랬거든요. 왜 저는 국정감사 뭐 청문회 여러 차례 의회에서 벌어진 일을 하면서 저런 일이 생기면은 나는 아니겠지 하면서 숨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손 들고 납니다라고 얘기한 건 제가 정말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실제로 저 일이 있고 나서 우리 의원님들도 막 항의하셨거든요. 제가 봤을 땐 저 사람 자폭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말렸습니다. 저 한번 들어보시죠. 한번 들어보시죠. 저거 자폭하는 나 거. 시상 발언 하지 말라니까 전용기 의원 워 듣자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게 너무 의아했어요. 네. 저도 몰랐거든요. 급성 간염으로 병에 면제 받은 것은 그건 이제 우리 국방위여서 네. 박선원 의원이 알고 그리고 남들 모르라고 그 단어만 말한 건데 어떤 이는 주진우 의원 본인이 전 국민이 네. 알게 만들어 줬죠. 그러니까 급성 간염은 치료하고 한두 달 치료하면 재검 받아서 군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부동시, 윤석열 부동시 하는데 그 다음에 급성 간염하니까 윤석열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좋은 거죠, 윤석열 하면 대통령. 나다. 윤석열 하면 나 주진우잖아. 그러니까 긴급 체포되면은 윤석열이 다시 긴급 체포되면은 가서 단식 농성하세요, 주진우 씨. 갑자기 안 돼요. 간염은 단식하면 큰일 나요. 아 그래요? 예. 아직도 약 먹는다고. 급성 간염에 대한 의학적 견해는 저희가 전문가한테 따로 듣겠는데 제가 본인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할 줄 몰랐어요. 어쨌든. 저도 간을 좀 그래서 단식했잖아요. 병원에서 단식 오래 하면 죽는다고 5일밖에 안 했거든요. 단식하면 안 돼요. 개인 정보는 건강 정보 그만 말씀하시고 자 하여튼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 저걸로 상징되는 청문회였어요 사실은. 예.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 검증한다고 해놓고 주진우 청문회. 네, 주진우 의원이 주로 이렇게 공박을 혹시 당하는. 그 최상병 특검으로 출소 요구를 받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난리를 쳐서 쉴드 쳐가지고 나는 정치적 탄압받는다 해서 최상병 특검에 피의자로 불려가지 않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아닐까요? 실제로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대로 끊긴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저렇게까지 나와가지고 난데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랬어요. 실제 저희 의원님들도 거의 모르셨어요. 몇 명만. 저도 알고 몰랐어요. 네, 갑자기 다 알게 됐습니다. 전 국민이 그 사유를 알게. 본인 스스로 주진우 청문회를 만들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차현일 의원님이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예. 옆에 지역구기도 하고요. 또 김민석 우리 총리 후보가 또 뭐 인준이 돼야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하고 또 총리 후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 세대는 좀 아는데 맞아요. 제가 어릴 적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뭐 우상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대단한 네.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고 18년 동안 이제 야인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초를 겪었을까. 그리고 신앙심이 강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머님의 그 살아온 삶과 또 본인의 또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 인내 그러한 내공들이 이제 이번에 총리가 되시면서 아마 큰 통찰력도 있고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뭐 그런 자료를 보니까 몰랐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경 꽃보다 주는 어머님. 1987년도에 이거 유명한 유월항쟁. 사진. 네. 네. 저희가 비폭력 평화투쟁을 하면서 호원철폐 독재타도를 했었는데 저게 아마 대략 제 기억에는 6월 23일에서 24일경에 이한열 열사 이제 최루탄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와중에 이제 제2의 이한열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정경들 나이랑 이제 김민석 선배는 감옥에 있을 때고 그래서 이제 그 자식을 대하는 엄마의 심정으로 예, 장미꽃을 민가협 어머님들이 너희도 뽑아줬죠. 다치지 말라고. 네, 그렇죠. 예. 예. 저 사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고 어머님이 그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죠 민가협에서. 저때 유시춘 맞다. 이사장, 유시민 저 작가의 누나도 네. 함께 저기 이제 활약하실 때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 저를 보면서 이제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뭐 억측과 뭐 여러 가지 모함들이 많았잖아요. 특히 돈 문제. 근데 그래서 양복 모델 얘기하신 거예요. 양복 모델도 얘기하고. 근데 후보께서 이 돈 문제, 금전 문제에서 되게 결벽증 같은 스타일이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2025년 에스티바 헬프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프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으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With Framer, the things you design become real. Framer feels like a design tool, but it ships fast, modern websites. You can start from scratch, import from Figma, or choose from thousands of free and premium templates. Framer's easy to learn. There's frames, text, and stacks. Combine them however you want, add whatever you want, and make everything responsive. Then the only thing left to do is hit publish. That's Framer. 어떻게 보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사람이죠. 집도 없고. 맞아. 있으면 다 기부하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금전 문제 같은 거 생기니까 모델료가 2억이었답니까, 근데? 그 당시 2억이요. 신사복 광고. 야, 그걸 다 기부를 했어요. 결액 뭐 결시가도. 부인이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면. 네. 오늘 좀 보니까 아마 김민석 후보자 사모님 통장이 0원인 것 같아요.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시고 우리가 알기로는 6천만 원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재산이 2억 2천 중에서 이제 후원금 빼고 6천만 원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증여세 내고 해가지고 거의 0원, 빵원 돈 그래요? 하나도 없고 그래서 후보자 쪽에서는 필요하다면 다 계좌 다 공개할 용의가 있다. 지금 현재 계좌가 빵원이라는 걸 거의? 예, 거의 빵원. 아, 그건 참 믿기 힘들다. 진짜.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고통을 다 이겨내고 왔는데 70억 가진 자, 52억 가진 자, 36억 가진 자, 또 다른 36억 가진 자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19살 자식이 7억 가진 자. 네. 제가 이제 재산 문제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보고 실제 질의를 했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알아가면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화가 나고 기본적으로 사실 교회 현금도 본인이 이렇게 추징금을 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라는 이 상황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헌금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뭐 돈이 어디서 났냐. 그래서 하나하나 다 짚어줬거든요. 몇 년도에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갚았다. 그런데도 현금 6억을 장롱에다 쟁여놨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하는 겁니까? 장롱 속에 6억이다. 저는 검사들이 장난질 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알면서 아닌 거 알면서 알면서 그렇게 토시 딱 가지고 찍어놓고 네. 도망가 보든지 아니면 잘못했다고 하든지 자백하든지 이렇게 찍어 누르는 방식이죠. 공포감을 조성하고 범죄자 취급하고 지금도 지금 그 페이스북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내려야 되고 어제 마지막에 그 배준영 의원이 협박 비슷한 발언했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은 무슨 청문회 마치 통과 안 해줄 것처럼 하고 뭐 사과하라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런 발언은 오늘 분명하게 간사님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민원 처리하시면 어떻게? 경조 사업이 가지고 계속 문제 삼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21년도에 경조사가 있었고 그 네. 뒤에는 출판 기념회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오는 금액을 추징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세비의 일부를 또 500에서 한 700만 원 정도를 함께 모아서 납부를 해요. 그리고 그 추징금을 낼 수 있으니까 추징금이 거의 누적으로 한 10억 정도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뭐 사람 죽이는 거지 그건 그 진짜. 이후에 사실 추징금이 누진된 거는 또 약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있나 봐요. 아, 그런데 그래요? 이거는 본인의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해서 그것도 안 돌려받았어? 안 받았어요. 아 진짜. 네. 답답한 거예요. 진짜 답답하다. 사실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본인이 세비 받았고 그리고 기타 소득이 생기면 바로바로 본인의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해서 추징금 갚아버리니까 배우자 입장에서는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이제 친정에게 전화해가지고 엄마한테 나 돈 없으니까 생활비 조금만 주면 안 돼? 그렇게 조금씩 받은 거예요. 그거 다 받고 보니까 한 2억 됐다라는 건데 그 돈 어디서 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된 거구나. 그 현실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나쁘게만 보는 거예요. 그거 불법이 있는 거 아니야? 심지어 하나의 해프닝은 뭐냐면 축의금 그거 김영란법 위반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국회의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불법이 됐으면 좋겠다.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부인이 이제 말하자면 처가에서 도움을 받으신 거예요? 이거는 사실 통일보좌가 아니었으면 밝혀지지 않았을 그렇죠. 부끄러운 그렇죠. 일인데 축의금을 가장으로서는 들어온 거를 네. 당사자들이 그걸 안 하고 수령을 안 하고 네. 가족 엄마 쪽 양쪽에 부모님일 거 네. 아닙니까? 이쪽은 수령을 안 하고 부인 쪽은 엄마가 수령한 것을 가지고 그 어쨌든 그때 생활비 지원을 해준 건데 그 금액의 총액을 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된 게 이제 이번에 발견된 거죠. 그 동안은 몰랐던 거고 새벽기도 늘 나가고 그 교회에서 만나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보통의 경우는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말 안 마지막 하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산 신고를 하기 때문에 통장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는 걸 잘 모르고 보통 이제 저희도 많은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재산 신고할 때 어떤 분은 웃고 어떤 분은 우는데 나중에 몰랐던 재산들이 이제 부인 재산이 이제 나온다거나 부모님 재산이 이제 나온다거나 이러면 웃는 거고 마이너스가 거고. 나오면 이제 우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번에 이제 그 총리 인사청문회 하면서 전체 과정을 알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그렇죠. 생활을 한 거죠. 생활비가 부족하니까요. 네, 근데 그것도 그 카드를 쓰잖아요. 그러면 카드 쓰는 것을 갚기 위해서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을 바로 The new How to Train Your Dragon menu is now at BK. Get it before it disappears. Oh, toothless. Bold, tasty, and dangerously delicious. How to Train Your Dragon. Only in theaters. 통장에 넣으니까 바로 싹 나가가지고 사실상 이 모든 그 금융 거래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온 가정에 가계부까지 다 제출하고 이게 말이 없어요. 됩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이런 청문회가 어딨어요? 정말 어제 하루 종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짓 그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계엄을 미리 예고하고 계엄을 막고 내란을 종식시키고 윤석열을 파면시킨 장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백령도에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니까 눈에 가시 일 거고 어쨌든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은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 내정자 후보자를 어떻게든 네, 낙마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데 전체 금액이 6억에서 거의 다 소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똑같은 얘기 반복하더라고요. 다람쥐 쳇바퀴 예. 답변한 걸 또 돌고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더라고요. 시인하고 또 다시 묻고 이게 이제 진짜 취조실에서 검사들이 피의자를 취조하듯이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밤샘 조사왔죠. 예, 예. 그리고 사실 그, 이게 조작질이에요, 조작질. 그 아들 유학비 관련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언론에 많이 보도됐었는데 사실상 중간에는. 그 전 배우자가 예. 알아서 이제 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김민석 후보자는 자신은 송금한 내역이 전혀 없다. 그렇죠. 왜냐면은 친권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양육권도 없고 친권도 없어요. 왜냐면은 부채만 7억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 친권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양육권도 없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부인이 둘 다 자녀 교육을 한 건데 그와 관련된 그 2020년도에 최초에 이제 재산 신고 국회의원 돼서 재산 신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을 했던 왜 자제분의 재산이 통장 거래 금액이 이제 잔고가 있는 갑자기 잔고가 생기니까 국회에서 소명하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명했던 자녀 통장에는 예, 자녀 통장에 돈이 있는 이유가 갑자기 증가된 이유를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명을 그 김자영 아나운서가 했던 자료가 있어요. 친모한 게 있는 건데 전 부인이 예. 그러니까 20년도에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김민석 의원이 됐지만 결국에는 7억 원이라고 하는 추징금 납부 내역이 남아 있으니까 아무래도 양육권은 전 배우자가 가져간 거고 그러다 보니 양육권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소명서가 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사실 그럼 다 해명된 거 아니에요?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사실 뭐 코넬 때도 보냈는데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김민석 후보자가 사실 부끄러워서 말 못했을 거다. 오히려 전 배우자한테 아들 잘 키워줘서 그런 좋은 대학 보내서 고맙다고 해야 할 판에 전화해가지고 그 애들한테 송금한 내역 줄 수 있어? 이 얘기를 물어보라고 하는 거는 이 사회적 통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선과 악으로 봐서 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근데요, 그 양육권하고 친권을 이제 전 부인이 가지고 계시다 하는 거, 그다음에 아들 통장에 돈이 있다고 하는 건데 사실 이제 김민석 의원 입장에서는 계속 이 빚을 추징을 내야 되잖아요. 예. 이미 신용 불량자 상태란 말이에요. 진짜 신용 불량자였다고 그러면은 상상하기 어려워 진짜. 제가 어릴 때 생각하던 김민석 그 초 엘리트가 신용 불량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다는 건 그러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친권을 갖고 양육권을 갖고 있으면은 아들에 대한 부양 의무가 생겨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돈이 없어요. 근데 아들은 엄마가 준 돈이 있어요. 그럼 이 돈을 내가 친권이 있으면 네 돈 어디서 나서 차업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하고 아버지와 관계가 나쁘다든지 또 뭐 전 배우자님하고 관계가 정리돼서 관계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오해를 사실까봐 그래서 일시적으로 귀국해서 네, 그런 게 아니다. 그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주소에 집 주소에 잠시 이제 와서 선거 운동 20년도에 선거 운동하고 그러니까 24년도에 이제 또 선거 운동 그러니까 딸은 20년도에 선거 운동을 하고 아들은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지난해 선거 운동을 하는 비단이와 희단입니다. 제가 인천 의원들을 왜 모셨냐면은 제가 청문회 보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그 여야가 갈려서 이제 당연히 야당은 인사청문회 하면 공격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여당은 방어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그 여당의 민주당의 인천 의원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냥 정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방어한다 이게 아니고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사실을 알려주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면서 김민석 그 총리 후보에 대해서 몰랐던 얘기들을 알게 되면서 본인 입으로 말하지 않았던 저희들도 좀 죄송한 그 마음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저 야당에서 공격하는 그거에 대해서 혹시나 그럴까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이분이 살아온 가정, 어머니, 아들에 대한 애틋한 그 애정 그리고 본인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기부나 봉사, 물력이 없는 거 그걸 보면서 이런 분이 과연 그랬을까? 주진우가 그렇게 공개하는 게 맞나? 전혀 아니다. 아무리 해도 그게 아니다. 막 그 본인이 억울한가 봐. 최현일 의원이 특히 더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많이 되시나 옆 동네라서 그런지. 매일 보거든요. 매일 보니까 뭐 알거든 제가요. 네. 그리고 돈이 없는 거 알거든 제가. 저도 그리고 가슴이 아팠던 게 제 첫 질문에 네. 이렇게 사실 청렴하게 살아오신 분을 저쪽 야당에서 공격을 하니까 집도 한번 가져보신 적 없으시죠? 라고 물어봤는데 한참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없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거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아니 그 김민석 의원이 한 번도 자기 집이 없었어요? 없었던 한 번도 것 같습니다. 없었어요. 한 번도. 그래가지고 청문회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아유 그런 얘기는 왜 하셨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왜 저런 사람들한테 이런 공격을 받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도 가슴 아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더 많이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다 얘기하니까 많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88년에 석방됐었습니다. 저하고 동료들이 감방 동기 아니에요? 예, 청주교도소 동기인데요. 의원님도 감정이 특별하시네. 예, 감방 근데 동기여가지고. 저는 이제 나주서 살고 하니까 서울 올라오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김민석 의원 집에 한 3, 4일이고 가서 그때 밥도 얻어 먹고. 전셋집인가요? 예, 아니 아버님, 엄마 집. 엄마 아빠 집, 엄마 아빠 지금 집. 문제되고 예, 있는 거기 가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 어머니가 잘해주시고 아버님이 잘해주시고 얼마나 민폐인지 몰라요. 그때는 민폐인지 몰랐지. 저희가 아니 그래도 미안하죠. 근데 이렇게 그 서울시장 선거 이후 그다음에 그 정몽준 단일화 이후로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아가지고 고통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예. 본인이 준 고통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도 미안하죠. 박선원 의원은 그렇고 저는 사실은 1995년도에 조순 서울시장 선거 때 예. 그때 이제 당이 새정치국민회의가 만들어지고 민주당이 잔류민주당이라고 해서 YS 민주당. 입사 동기 아닙니까? 입사 동기. 제가 선배죠. 아 이해찬하고 이해찬 의원하고 입사 동기고요. 이해찬 전 대표하고 입사 동기. 김민석 선배는 민주당, 저는 평민당. 그러니까 약간 길이 다르잖아요. 근데 김민석 선배가 그쪽 당으로 안 가고 잔류민주당으로 안 가고 김대중 정당으로 이렇게 와서 맞다. 조순 서울시장을 당선시키는데 그때 케미가 누구냐면 이해찬, 김민석 케미예요. 그리고 2002년도 서울시장 나왔을 땐 제가 부대변인 하면서 현장을 수행하고 아 인연이 또 깊으시구나 예, 진짜. 그래서 30년 됐는데 이제 정몽준하고 단일화하기 위해서 정몽준으로 가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 수행하고 다녔던 거거든요. 그때 이제 결별이죠. 그때 결별이죠. 그때 그거만 안 했으면은 이분이 그렇죠. 2004년도에 그렇게 수모 대선 후보 한 번은 됐죠. 그 20년 사이에.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커리어였는데 2004년도에 그런 일을 안 당할 수도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버려졌다 자기는 버려져서 남 탓할 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이었으니까. 왜냐하면은 중앙당에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버려진 게 2002년부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버림을 당한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 때문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가 다시 통합하면서 그 당하고 이제 열린민주당하고 통합하면서 전당대회를 하잖아요. 그때 정세균 대표가 당선이 되고 안희정, 송영길, 김민석, 김진표, 박주선 이렇게 5인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으로 돌아오죠. 의원은 아니고. 봉화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지도부가 인사차 들렀을 때 그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김민석 최고에게 당시에 야권 통합을 위해서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해 줘서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고맙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김민석 최고를 사실은 감싸준 풀어준 거죠. 거예요. 감싸준 거죠. 노무현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만약 그게 없었으면 또한 오늘의 김민석 선배가 되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어렵지 풀어준 않았나. 거죠. 풀어줬어요. 예, 사람들이 너는 노무현을 배신한 거야 했는데 철새 도래지 해가지고 김민세라는 이름이 그때 그때 얼마나 엄청 했고 그다음에 안희정 최고위원은 그때 당시에 대의원들이 뽑아줬으니까 그 정치자금 등을 포함한 것도 이제 면죄부를 준 거다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서 그때 됐죠. 저도 그 세대라 그거 다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철새라는 말이 그때
김민석 의원 때문에 등장했어요. 철새 도래지냐 여의도가. 그러니까 철새라고. 그래서 제가 김민석 의원하고 40년 친구긴 하지만 진짜 잘한 게 딱 하나 있었어요. 2003년 봄에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때 들어갔는데 김민석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2003년 4월쯤 됩니다. 대림동에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김민석 의원이 있어가지고 단일화가 시도됐고 그래서 우리 정권이 출범한 거다.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어두컴컴한 대림동 다방이었어요. 김민석 의원님 집 근처였는데 그때 내가 위로해 준 게 거의 참 그 근데 진짜 친구를 위해서 해준 동기들이 정말 끈끈합니다. 아니, 정태호 그래가지고 의원도 동기잖아요. 그래서 청문회를 보면서 제가 좀 남다른 청문회다. 좀 이 사람, 남달라요. 이 사람들이 좀 더 감정이입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셨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과거들이 있는 거네 지금 보니까. 자, 전용기 의원은 그 과거를 몰랐지만, 네. 실제로 그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나는 저렇게 못 산다라고 그렇게 살기 힘들어요. 네. 정말로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저 사람들 용서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이상한 프레임 짜와가지고 공격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화가 났었습니다. 그 주진우 의원이 검사로 지내면서 그리고 어떻게 그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70억 재산을 만들고 19살 자녀한테 7억 5천 7억의 재산을 주고 그런 사람으로 지금 통장 빵원인 사람한테 재산 검증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그냥 가슴 아픈 가정사까지 다 파헤쳐가지고 어떻게든 나쁜 사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건 사실 단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증인 참고인 없는 것 때문에 오늘 한두 군데 보수 언론에서 지적을 했던데 사실은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건 협상용이고 협상이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최소 인원으로 하던 이전에 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기준에 따라서 다섯 정도로 하자라는 게 이제 위원장의 생각이고 그렇게 좁혀갔어요. 근데 갑자기 20일 날 오후 2시에 만났을 때는 그동안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사람 명단을 3명을 빼고 4명을 빼고 새로운 사람을 3명을 집어넣자라고 주장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렬이 된 거거든요. 근데 마치 통 큰 여당이 아니고 As you can tell, I was not created by GoDaddy Aero. It uses AI to create great-looking, totally pro logos in minutes. Like him. Now that's a horse. Me? Ugh, I look like a two-legged dog. A dog horse. I'm a horse, man, who needs some dental work. A logo that actually looks like a horse. Imagine that. I can't even name right. The Honor Podium Series, engineered for exceptional results. 그래서 증인이 없는 증인을 없애버리려고 일부러 그랬다. 그거는 사실은 식으로. 야당이 그 시간 계산을 좀 잘못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표결을 하면 되는데 위원장이 표결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왜요? 안 한대요. 본인은 표결 같은 걸 안 하는 사람이다. 제 옆에서 보니까 이건 100% 야당의 아마추어 짓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20일 날 그러니까 5일 전에 해야 되거든요. 야당이 위원장인데 왜 안 해? 그러니까 야당의 간사가 시간 계산 잘못한 것 같아요. 원래 25일이면 20일 2시까지는 해줘야 이게 송부가 됩니다. 증인 출석으로 해라. 근데 그게 5시에 최종 합의를 한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6시면은 그 민사소송법상 일몰이라서 이 송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몰랐구나. 근데 5시에 이 협상을 한다길래 이 사람들 못하겠구나. 근데 시간 계산 잘못했구나. 속셈을 좀 알아보니까요. 우리 쪽에서 이제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20을 줘서 미안하다, 네 인생을 망치겠다라고 했던 손모 SK 전 회장.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자에게 그분은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한 증인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억울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가는 거다라고 했던 수사검사. 이 수사검사와 SK 전 회장을 만약에 동수로 부르면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을 부르는 순간 이 청문회는 끝납니다. 그렇지. 네, 김민석에게 유리하죠.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증인을 부르면 불리하다. 그래서 나가는 속셈이 있어서 오히려 그 시간을 끌어서 한 거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자금법 이게 이제 당시 검찰이 만들어낸 사건인데 그걸 증언해줄 사람이 SK 전 회장이니까 그 사람을 안 부르도록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 그거면 모든 게 김민석 인생이 전체가 다 정리가 돼 버리거든요. 근데 김민석 제가 당한 겁니까? 김민석 의원은 그게 제일 놀라운 것 같아요. 본인이 복귀하기 어려웠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귀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정치 일선으로.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에 안 나온 것도 아니고 나올 때마다 떨어졌거든요. 또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 사이에도 정치에 복귀하면 써먹을 것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더라고. 네. 그게 제일 놀라운 것 같아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네. 그다음에 또 변호사 되고 네. 칭하대 가서 또 석사. 그거 다 예, 정치하고 연관된 준비하고. 공부들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김민석 후보가 이제 정치를 안 했더라면 교수가 됐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공부, 학업에 대한 그게 상당히 강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이렇게 하버드 케네스쿨, 뭐 칭화대에서 받고 또 변호사 자격 따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미국 변호사를 왜 따요 보통 사람이? 거기 굳이 가가지고. 예. 1987년 12월에 대선에서 졌어요. 그래서 그 12월부터 우리가 노태우 그 취임식 2월 달까지 무슨 고민을 했냐면 페레스트로이카에서 소련도 망했다. 대선도 졌다. 우리 나가면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김민석 의원님 어머님이 그 마이마이라고 마이마이. 카세트 플레이어하고 영어 교재를 보냈어요. 아니 그 영어 회화 공부. 마이마이 오랜만에 듣는다. 청주교도에서 도서관, 청주교도 사는 도서관에 거기서 2시간씩 매일 같이 가서 영어 공부를 같이 했거든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최은일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교수 학구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수 되려고 그랬고 공부하자. 저는 그때 정치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네. 휴대용 카세트를 마이마이라고 마이마이, 마이마이 유명했는데. 플레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김민석 그 후보는 칭화대에서 학위도 따고 미국 변호사도 되고 하버드도 다 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영국 박사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박사 학위 소지자고 대학교에서도 강의 많이 했어요. 근데 왜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제 연구 업적이 목사님 박사 따고 같으세요. 3년 만에 연구 논문 끝날 때가 된 것 10여 편 같아요. 이상 발표했습니다. 오늘 하루 더 보고 혹시 필요하면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꽃